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게 법적으로 친자인가 아닌가에 관한 법적인 논쟁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송 씨 부부가 이 사연의 주인공인데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1993년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해서 인공수정을 했고 첫째 자녀가 출산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당연히 출생신고도 했겠죠. 4년 뒤 1997년 이 둘째 자녀가 출산돼요. 어찌된 일인고 하고 봤더니 무정자증이 치유된 걸로 당시 이 남성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송 씨가. 그래서 둘째가 어쨌든 나왔으니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잘 키웠다는 건데 이 사건도 또 반전이 나와요. 2013년 부부 갈등으로 이혼 소송 과정을 밟는데 알고 봤더니 이 둘째 아이가 아내의 외도로 해서 태어난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것으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자증이 자연 치유된 게 아니라 아내의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남편이 화가 나서 두 자녀를 상대로 얘네 둘 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 2심 모두 각하됐어요. 아이들이 친자식이 아니다 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큰 아이는 인공수정에 동의했으니 친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작은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라 해도 입양처럼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입양처럼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보셨던 것처럼 1983년 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친자로 추정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대법원이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들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공개 변론을 결정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은 것도 친자식이 아니라고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친자 논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는 답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가정 평화를 위해서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혈연 관계를 따져서 친자 여부를 판명할 것인가에 한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곽 교수님 공교롭게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계속 사건에 반전이 있는 사건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자녀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에 동의했으니까 내 자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게 인공수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정도가 덜합니다만 두 번째는 분명히 자기 자식인 걸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무정자증이 이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알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판례가 만들어진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요. 1983년 7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당시는 지금처럼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친자간을 갖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명분이 가장 이제 중요했습니다. 1983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함께 살지 않는 그런 게 이제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에 출장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또는 이제 별거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서로 함께 살지 않았든지 하는 이런 명백한 외형적인 이유가 있는 이런 경우에만 이제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유전자 확인 기술 같은 이런 감식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재 법에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당시 법원의 설명이 과연 지금의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찌 보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둘째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입양한 거나 다름없다. 여기 아마 과연 지금 동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지금 법이 사회의 변화
또는 과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사실 그게 또 법의 속성입니다. 법은 어떤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뒤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또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곽 교수님 말씀보다 좀 더 앞으로 가면, 더 뒤로 간다면, 더 과거로 가면, 그럼 도대체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 도대체 왜? 아니, 결혼 생활 중에 자녀를 낳으면은 이걸 왜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왜 이거를 추정을 하나? 그리고 또 이거를 그 추정을 번복하고 깨는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나? 이거는 80년이 아니라 그 전으로 훨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이 출산을 하면 출산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실제 모친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임신 과정과 이제 그 잉태 과정을 거치고 출산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실제 아버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최근에 뒤늦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차피 확인도 안 되는 거 아예 추정을 해버리자. 그래서 그때 같이 생활하지 않았을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이거 친생자로 보자. 법률상 추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 배경에서 법조항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80년도에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예 출장 가가지고 그때 임신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에 함께 생활을 안 했을 경우 등 물리적으로 그런 경우에만 추정을 번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누구 아이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대법원에서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도 하급심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판결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하는 판례, 인정 안 하는 판례가 계속 혼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제는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이제 판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 거죠. 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 첫째 같은 경우 인공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친자로 봐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과거와 같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근데 일단 이 원고 입장에서는 나는 동의한 적은 없다. 나는 묵인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1, 2심에서 이제 인정되진 않았죠. 그렇죠. 이 둘째에 대해서는 친자가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추정을 이제 그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절차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지나면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친생자 추정이 안 될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곽 교수님 뭐 나은 정도 있지만 나은 정이지만 사실 기른 정이 더 클 텐데 그 둘째 아이 입장에서는 어느 날 내 아버지라고 계속 믿고서 자라왔는데 아버지가 내가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황당하겠어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뭐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뭐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앞으로 누가 부양을 할 거냐 하고 이 사람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 이것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명확하게 이제 법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 과연 이번에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낼지도 한번 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